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미국의 법 집행 시스템이 가진 독특한 구조와 그 한계점, 그리고 이것이 한국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심도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특히 1만 8천 개가 넘는 독립적인 기관들, 경찰의 사법적 면책 특권, 그리고 한국 자치경찰제의 미래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1만 8천여 개가 넘는 독립된 법 집행 기관들이 존재하는 반면 한국은 중앙 집권형의 통합 경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치안은 단순히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라 사실상 1만 8천 개의 각기 다른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법 집행 시스템은 거대한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연방, 주, 카운티, 그리고 지방이라는 4단계로 권한이 분화되어 있습니다. 연방 레벨에서는 FBI, DEA, USMS와 같은 기관들이 국경 보안이나 특수 범죄를 다룹니다. 주 레벨에서는 주 경찰이나 고속도로 순찰대가 광역 수사 및 교통 단속을 담당하죠. 카운티 레벨에는 보안관이 교정 업무나 법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지방 레벨에서는 뉴욕 경찰 NYPD나 LA 경찰 LAPD처럼 지역 밀착형 치안을 제공하는 자치경찰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는 1만 8천 개 이상의 법 집행 기관이 존재하지만 전국적인 권한을 가진 연방 기관은 단 65개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파편화된 구조는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만 동시에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경찰 활동의 권한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근원부터 다릅니다. 미국의 시스템은 사법 주도형입니다. 즉, 우리 국민이 더 피퍼로부터 권한이 나오며 특히 수정헌법 제4조의 압수수색 및 영장 조항이 경찰 활동의 기준이 됩니다. 연방대법원 판례가 경찰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사법부가 경찰권의 범위를 능동적으로 형성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반면 한국은 입법 주도형 시스템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같은 성문법이 기준이 되며 법률에 명시된 직무 범위 내에서만 활동이 수행됩니다. 사법부는 경찰 활동의 사후적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집중하죠. 미국에서는 경찰 활동의 가이드라인이 의회가 아닌 법정, 즉 법원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이러한 권한의 차이는 거리 위 경찰의 권력 행사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미국의 정지 및 수색, 즉 스타프 언드 프리스크는 1968년 테리대 오하이오 주 판례 이후 합리적 의심이 있을 경우 허용됩니다. 특히 무기 소지 확인을 위해 즉각적인 신체 접촉인 프리스크가 허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한국은 임의 동행 및 질문을 위주로 하며 강제력 행사에는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 미국에서는 경찰이 특정인의 겉옷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이러한 물리적 제약은 훨씬 더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시민의 자유와 안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각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법적 전통을 보여줍니다. 경찰의 책임성과 관련해서는 제한적 면책 특권, 즉 퀄러파이드 이뮤너티가 중요한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이 면책 특권은 경찰의 행위가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그리고 그 권리가 과거에 명확히 확립된 법적 권리였는지를 따져서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권리 침해가 없었거나 그 권리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았다면 경찰은 면책되고 그렇지 않다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배상을 받으려면 과거에 사실상 동일한 맥락의 판례를 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결과적으로 과도한 무력 사용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책 특권은 경찰관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책임성 확보에는 큰 걸림돌이 됩니다. 미국의 또 다른 문제점은 표준의 부재입니다. 50개 주마다 50개의 기준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화경찰표준 및 훈련위원회, 즉 POST는 주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며 이로 인해 훈련 격차가 매우 큽니다. 어떤 주에서는 사격술 훈련에 높은 비중을 두는 반면 갈등 조정 교육은 소홀히 하는 등 그 비중이 천차만별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떠돌이 경찰, 즉 완더링 오퍼서즈의 존재입니다. 한 주에서 비위로 해고된 경찰관이 다른 주에서 아무 제약 없이 재취업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국가적인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강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부적격 경찰관이 지역을 옮겨 계속 근무하는 것을 막기 어려운 구조적 허점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에서는 경찰 예산을 삭감하라, 즉 디펀드 더 펄리스라는 구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예산 삭감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차트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는 예산 변화가 미미하거나 소폭 감소한 반면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는 오히려 경찰 예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디펀드 더 펄리스 구호에 대한 정치적 반발, 즉 백래시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실제로는 경찰 예산이 증액되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2025년에서 2026년 예산안에서 나타나는 조용한 삭감입니다. 트럼프는 법과 질서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범죄 예방 및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법무부 보조금 약 8억 2천만 달러가 삭감되었는데 이는 주로 지역사회 폭력 방지 CVI,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그리고 정신건강 대응 협력 및 연구 데이터와 같은 분야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표면적으로는 강력한 치안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예방 예산을 삭감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은 치안에 있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투명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됩니다. 미국의 19개 주에서는 경찰의 바디캠 착용이 의무화되어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감시 사회로의 회귀를 우려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AI 감시 도구 트랙처럼 신체나 의상을 인식하는 기술은 안면 인식 금지를 우회하며 새로운 감시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블루투스 보안 취약점과 같은 데이터 보안 이슈가 대두되면서 이러한 기술들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수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치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그 활용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한국의 자치경찰제 현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시행된 한국의 자치경찰제는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경찰서장이 국가경찰 사무인 수사, 보안, 정보를 담당하고 자치경찰 사무인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업무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는 일원화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별도의 조직이나 인력 분리 없이 사무만 구분한 방식입니다. 그 결과 실질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의 한계로 인해 무늬만 자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치경찰제는 제도적 한계 속에서도 지역 맞춤형 치안 실험을 통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반려견 순찰대가 운영되어 방범 활동에 기여하고 있고 부산에서는 치안 리빙랩을 통해 주민 주도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옐로우 카펫 설치나 신호등 개선을 통해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남에서는 민간 신변경호원과 연계하여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비록 현 제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민 밀착형 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수요와 그 효과를 분명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과 한국의 치안 시스템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미국은 1만 8천 개의 파편화된 조직으로 완전한 분권화를 이루고 있는 반면 한국은 단일 국가경찰을 기반으로 일원화된 시스템입니다. 수장의 경우 미국은 보안관처럼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등 정치적 선출 방식을 따르지만 한국은 경찰청장이나 자치경찰위원회처럼 임명직입니다. 미국의 장점은 철저한 지역 자치와 권력 분산에 있으며 한국의 장점은 표준화된 서비스와 신속한 전국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미국은 치안 격차, 표준 부재, 책임성 모호가 지적되며 한국은 지역 특수성 반영 미흡과 자율성 부족이 한계로 꼽힙니다. 미래를 위한 첫 번째 제언은 한국 자치경찰제의 이원화 모델로의 전환입니다.
이는 현재의 사무 분리를 넘어 조직과 인력의 실질적인 분리를 핵심 방향으로 합니다. 국가경찰은 광역적이고 전문적인 사무를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인사권과 예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지구대나 파출소와 같은 지역 밀착형 사무를 이관받는 형태입니다. 2024년부터 세종, 강원, 전북,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를 앞두고 있으며 이는 중앙 집권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지역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전환은 한국 치안 시스템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언은 예방과 공동체가 곧 치안이다라는 인식의 확산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사례에서 예방 예산 삭감이 결국 치안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단순히 범죄자를 검거하는 체포 중심이 아닌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문제 해결 중심의 예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즉 CPTED를 통해 가로등 설치, CCTV 확충, 안전한 보행로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나아가 커뮤니티 센터를 중심으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망을 촘촘하게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공공안녕은 표준화된 시스템 위에서 피어나는 자율성의 조화에서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스템의 구조적 파편화는 책임성의 위기를 초래하고 예방 예산 삭감은 치안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한국은 국가경찰의 효율성이라는 강점을 유지하되 자치경찰의 유연성을 효과적으로 결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치안은 강력한 법 집행 엔포스먼트과 촘촘한 사회 안전망 소셜 넷의 조화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